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약간 못 가는 게 들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법 나갈 차례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법 나가고, 주택법 우리가 모든 첫 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농지법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농지법부터 이제 요약 가야 되는데 지금 서브루트가 오늘 중에 오고 있어요. 잘못 가가지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주택법 페이지 521페이지. 자, 우선 주택법은 7문항이 출제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법 중에 출제되는 것은 우리가 용어 정의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그 다음 건설 파트 중에서는 건설 파트 중에는 대개 출제되는 것이 등록업자 중에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건설했으면 우리가 공급 그랬습니다. 공급에서는 올해도 똑같이 3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는 특히 공급에서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투기 과열을 쥐고 나왔는데 올해는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 3문제 정도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서 주택관리가 있는데 주택관리는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관리로 다 바뀌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공급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문제 중에 특히 용어 정의에서 대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용어 정의 중에 주택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택이라는 것은요,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어요. 그럼 건축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이 같으냐 틀리냐 이래 본다면 같을 수가 있지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종류 중에 주택은 단독과 공동이 있다고 어디 보면 건축법에 돼 있어요. 그러나 주택법상의 주택의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겁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건축물 중에 건축물 전부터는 될 수 있고 일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는 토지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건축법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법은 건축물. 자, 건축물에 원래 29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건축물도 있지만 여기는 모두 포함시킨다? 토지도 포함시킨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구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먹고 싸고 자고가 스스로 다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엌. 알겠죠? 그다음에 또 좀 저속하지만 싼가 뭐죠? 그렇죠. 욕실. 요새 이제 수생들니까 욕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욕실과 부엌, 여기 돼야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갖다가 분류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우리는 구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쓰면 공용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용 부분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전용은 어디 있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유 부분만 갖고 있으면 이거 자체는 단독주택인 거고, 가서 전유 부분에다 무슨 걸 갖고 있다? 공용 부분을 갖고 있다. 아마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을 나눌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이 있겠고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요, 건축법상 보면 4가지가 있지만 주택법상은 3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느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파트는 뭘 따지느냐, 주택으로 쓰이는 층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 층? 5개 층 이상. 그러니까 결국 층수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아파트는 가서 바닥 면적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연립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뭐냐?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단 여기 차이점은 바로 뭐냐? 얘네 둘의 차이점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한다? 660제곱미터. 그럼 여기 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가 가져놨는데 이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가장 앞에다가 1동의 바닥 면적 합계. 근데 그럼 1동의 바닥 면적 하면 연면적이잖아요. 그럼 왜 연면적이라고 안 쓰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건축법에서 하나의 동의 바닥 면적 합친 걸 뭐랬어요? 연면적이랬죠. 근데 왜 연면적이라고 안 쓰느냐? 이유가 여기는 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을 빼기 때문에, 알겠죠? 연면적을 안 쓰고 1동의 바닥 면적 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우리 옛날에 말하면 뭐라고 쓰세요? 200평. 알겠죠? 그걸 초과하게 되면 뭐다? 연립. 그 다음에 이하면 뭐라 한다? 다세대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 초연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파트는 5개층. 초과는 연립. 이하면 다세대. 그래서 아오 초연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문제될 거냐? 여기에 조심할 것이 기숙사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숙사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숙사도 뭐로 쓰고 있어요? 주거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용어가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준주택이라는 말은 이제 교재에 또 따로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기숙사가 있겠고, 그 다음 다중생활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 다중생활 시설은 뭐를 기점을 할 거냐? 요거는요, 옛날로 얘기하면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 합을 갖다가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 되는 거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러면 반대로 이상이면 숙박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됐든 2종 근생이 됐든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면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다 뭐라고 쓰면 준주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500이 됐든 500 넘든 간에 숙박시설이든 근생이든 다 뭐라 한다? 준주택이라 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주택이 있다? 노인복지주택. 아주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실버타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여기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그게 바로 뭐냐? 업무시설입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오피스텔. 자, 여기까지를 준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동주택 중에는요, 어떤 경우냐? 공동주택에 특이한 게 있죠. 공동주택 중에 세대 구분형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봐봐요. 공동주택이란 건 여기 공용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는 건, 전유 부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자, 공동주택은 이미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시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인정하는 게 구분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분하는 게 말 그대로 세대만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방에다가 칸막이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네 거다가 나눈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구분소유, 그런 시험을 할 때 이거잖아요. 이미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가 인정된 거예요. 근데 그 공동주택 내에 뭐만 구분한 거다? 세대만 구분한 거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을 따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오늘날 가족이 변천함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신서 혁신도시가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만약에 그림을 다 그려서 설명한다면 우리 과거에는 대개 이제 아파트 같은 것 중에 문간방 세를 줍니다. 그럼 세를 주면 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불편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녁 늦게 들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가서 일 보려면 줄 서야 돼. 그렇죠? 걷다가 또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봐야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뭐 하면 되겠어요? 미리 구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든 여기 구분 소유한 아저씨가 다 쓰고 또 언젠가는 막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중에 이 중에 3분의 1을 얼마를 갖다가? 3분의 1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뭘 할 거냐?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경량구조로 하든 경량구조로 짓든 아니면 튼튼하게 그렇다면 여기다가 연결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언제든 쓰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별도의 현관을 두는 겁니다. 별도의 뭘 둬요? 현관. 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욕실과 뭘 둬야 되겠어요? 부엌. 알겠죠? 이걸 두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집주인 거 당연히 현관이 있겠고 욕실과 부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구조가 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방이 몇 개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 대해서 얼마 차지해야 된다? 3분의 1. 면적 얘기하는 게 없다. 면적은 과거에 나왔는데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면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면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세대 구분을 또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또다시 세대 구분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몇 세대가 될까? 3세대가 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뭐로 본다?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돼? 현관, 욕실, 부엌. 그 다음에 경량구조나 연결문이 있어야 되겠고. 알겠죠? 연결문이 있어야 되겠고. 전체에 대해서도 얼마? 3분의 1. 또 여기 전유부분의 면적이 있어도 얼마? 3분의 1.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세 세대로 나눴더라도 주택건설 수를 따질 때는 뭐로 본다? 하나로 본다. 알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교재 522페이지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박스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기 구조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건설했냐? 주체와 재원 두 가지를 갖다 구분해 줘야 돼. 이제는 재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것이 왜 바뀌었냐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가 있냐면 국민주택 등이란 말이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갖춰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국민주택이라는 것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줘요. 그럼 요건 뭐에 의해서 나느냐? 방금 했던 주체나 재원에 따라서 나타나진 겁니다. 그러면 국민주택부터 정의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국민주택은 요건 주체가 누가 건설했냐? 우선 먼저 따져야 돼. 그러면 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국가 지단체, 제가 깡패라 그랬죠. 또 사촌이 누가 있어요? LH공사, 또 지방공사, 대구도시공사, 알겠죠? 대표적으로 지방공사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건설을 했어. 그럼 이들이 건설을 했으면 이거는 무슨 주택이다? 아니에요. 이들이 건설했어도 민영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건설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동시효과를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규모가 갖춰져야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졌더라도 150제곱미터를 졌다, 주거전용면적 졌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얼마냐? 우리는 여기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점으로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기점으로 하는데,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건 공동주택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목지수, 내벽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거 전용 면적이고, 단독주택은 건축법과 똑같이 뭐 이 외벽 내 거야 다. 그러니까 중심선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주택은 외벽은 누구 겁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안목지수를 따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알겠죠? 공동주택은. 근데 단독주택은 외벽의 중심선. 그걸 따진다. 그걸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을 봤을 때 1호, 1세대당, 호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세대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측정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랑은 얼마를 원칙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알겠죠? 그러면 국가가 건설했더라도 만약에 150을 건설했다. 국민주택가 아닐까? 아니죠. LH공사가 건설했더라도 만약에 85다. 그럼 뭐다? 국민주택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게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누구냐? 민간이 건설했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이 건설할 때는 바로 뭐가 나와야 되면 돈을 누구 돈 가지고 건설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했냐, 개량했냐.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국가나 지단체 돈 가지고 여기는 이 재원 가지고 건설했든 개량을 했든 무슨 주택이다? 85제곱미터 이하만 갖추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시골집 하나 사가지고 잘하는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서 개량했어. 그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면 그것도 국민주택이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재원이 바로 뭐냐? 도시주택기금법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어떤 말씀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정확히 써주면 좋겠죠. 자, 뭐라고 쓰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주택도시기금, 옛날 얘기하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이게 명칭이 옛날 말로. 그러면 이걸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갖다가 받아서 연원받아서 여기는 건설뿐만 아니라 뭐 했더라도 개량했더라도 뭘 갖다 갖추고 있으면 국민주택규모를 갖고 있으면 무슨 주택이 난다? 국민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민영주택이라는 건 바로 뭐냐? 국민주택을 뭐하는 거? 제외하면 무조건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느냐? 공급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는요. 공급. 알겠죠?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85제곱미터까지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요. 얼마를?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를 갖다가 중형. 네,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대형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요시에 와서 보면 뭐가 있느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원래 분양주택은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공공, 분양주택이 있고, 민간 분양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건설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칭 반값 아파트라는 거 요새 또 다시 재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갖다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건물에와 여기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뭘 하는 거죠? 분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가라는 말을 다른 말씀 독립시설이라고 해. 독립시설도 분양을 하는데 뭐만은 토지만은 뭐 해주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뭐가 설정하면 법정 지상권이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은 40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다음 75%가 동의하면 40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만 뭐를 주는 거예요? 월별 임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독립시설만 분양하는 주택을 뭐라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받고 그 다음 없으면 뭘 적용받을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왜? 이게 가까이 분양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없으면 민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점으로 한다? 40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택이 뭐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픈 기억 있죠? IMF를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가족사의 변천이 많아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도 있겠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다 보니까 1인 가구 또는 소수의 가구들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들에 대해서 이르는데 우리 IMF 터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사고방식이 주택과 차량은 줄이지 않는다. 늘려나간다. 이것이 엄청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차량도 줄이는 걸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주택도 줄이는 걸 싫어. 그러니까 되게 뭐냐? 다 대형화 추세란 말이에요. 대형화. 그러니까 대형화 추세다 보니까 서로 가격을 갖다 뭐 합니까? 무조건 풀옵션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프레임 올렸어요. 그래서 자, 그 이후에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이 대형화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변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입니다. 그럼 권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태가 대형보다는 싸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업주체들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왜 대형에서 소형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몇몇 가지가 나온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인동거리를 완화시켜주고 주차 대수를 완화시켜주고 알겠죠? 또 주택관리사 채용을 갖다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완화시켜주니까 사업주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디서 줘야 될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 줘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줘야 될까? 왜? IMF 터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하냐? 다 버리고 도시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없어지고 안 되니까 준주택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고 알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뭐냐? 큰 포인트가 바로 뭐냐? 자, 무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그러면서 여기는 자 300세대
미만이다. 그럼 299세대까지 질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거다. 뭐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체계도는 여러분 제일 먼저 퍼즐 내줬죠. 체계도 내줬죠. 약속대로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풀이 전까지는 이제 OX 문제, 기출 OX 아닙니까? 뭐가 나는지 알아야 될까 이제. 그럼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이제 요약본 가지고 좀 핵심을 또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돼요. 알겠죠? 자꾸 너무 힘들다 할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미리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규모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세대부터 이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럼 여기에 종류는 뭐가 있느냐? 종류는 첫 번에 생겼을 땐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없앤 거죠. 자,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우리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 연립과 다세대 차이는 분명히 했죠. 1동의 바닥면적 합계 지하층을 제외하고 660을 초과하고 이하다. 단 주택을 쓰는 게 몇 개층이었죠? 4개층이었잖아요. 4개층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단지형이라는 뜻이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인 세대가 이루는 게 아니라, 1인 가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6m 이상 도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이 정하는 것만큼 갖췄다는 얘기야. 그럼 갖추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개층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어떤 사신 분이 저 아파트 구입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라는. 왜 아파트냐? 저 5층짜리 샀다 이거지. 근데 그럼 내가 그렇다고 또 존심나게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 가서 저 등기 좀 떼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파트냐고 분양받았다는 거죠. 왜? 사업주택 아파트라 해서. 왜? 5층이니까 아파트다. 아닙니다. 알겠죠? 뭐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5개층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권장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 이 자체가 그 도입된 배경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알겠죠? 절마짜리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자, 무슨 주택이 있다?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가서 방이 몇 개입니까? 그럼 2개를 뭐라 그래? 3개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법은 약칭일 때 하나가 원룸, 2개가 투룸 그게 아닙니다. 현업에 쓰는 것이고, 자, 원룸일지라도 공간은 2개 공간을 둘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베이란 말을 다 쓰기도 합니다만, 알겠죠? 그럼 우리 할 필요 없어요.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욕실과, 그렇지, 당연히. 요게 포인트랍니다. 욕실과 뭐가 있어야 된다? 부엌. 그러면 여기에 공간은 몇 개가 원칙이죠? 자, 이제 봐봐요. 욕실과 뭐를 제외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자, 원칙적으로 1개 공간입니다. 근데 주거 점유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개 공간을 둘 수 있다? 2개 공간을 둘 수 있다. 주거 점유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주거 점유. 다 여기 얘기하면 다 주거 점유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노랑을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다 하면 갑자기 이게 뭔지 몰라가 틀릴 때가 있어요. 왜? 보일러실 대신 살짝 부엌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틀린지 몰라. 응? 그래서 독립된 주거는 이거지만, 자, 욕실 같이 쓴다. 여기는 여러분 반성하러 갈 때 쓰는 게 욕실 같이 쓰는 거예요. 반성하러 갈 때. 종합대학. 어딘지 알죠? 그렇지. 갱생보호소. 자, 그러니까 구치소, 가마소. 알겠죠? 그러면 보일러실을 같이 하겠다는 건 가다가 천국 가겠다는 소리지. 잘 주무시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 해야 된다? 같은 공간 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또 틀린 사람이 있어요. 시험장 하면.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요놈이랑 요놈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50제곱미터 이하. 알겠죠? 그럼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하층에다 세대를 구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지하층에 세대를 두고서는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주체가 속일 수도 있어요. 일반 아파트와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같이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또 환경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같이 짓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고, 사업 주체가 장난칠까봐. 또 두 번째는 생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건축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일반 주택과 도시형을 같이 질 수는 없습니다. 못 줘요. 알겠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형도 질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같이 질 수 있어요. 단지형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갖췄기 때문에. 근데 요놈이랑 원룸은 같이 질 수가 없어요. 원룸은 항상 외톨이야. 그렇죠? 근데 원룸도 짝이 있어. 1+1이라고. 알겠죠? 원룸도 원룸 플러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 소위 말하면 집주인이 펜트하우스. 그렇지. 주인이 사는데 옛날엔 거의 주인이 안 살고요. 집을 줘가지고 걷다가 관리인 둬가지고 관리해놓고 거의 방이 좁잖아. 근데 우리 주택법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거 수준, 주거 안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만든단 말이야. 원룸 줘놓고 다 줘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줘놓고 관리인 둬가지고 야, 너 이 집에 와서 살면서 관리해서 달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긴 최소한 규모가 대형. 아까 대형이 얼마죠? 그렇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원룸 플러스 1세대가 바로 85제곱 초과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 있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가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알겠죠? 것과 같이 질 수 있어요. 뭐랑? 원룸이랑.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원룸형 아파트 형태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상가 아파트처럼 짓는다든가 상가처럼 짓는다든가 하는 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 건축 제한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52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건 한마디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한 것과 더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게 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저감.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거. 요새 보면 가장 문제는 새집 증후군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아토피 같은 문제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요새 와서 권장하는 게 장수명 주택이야. 이 장수명 주택이 되려면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몇 세대? 1000세대. 그럼 1000세대 이상이 되면 장수명이란 말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오래 가야 돼? 내구성만 오래 가면 되겠어요? 응? 뭐가 있어야 돼?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고 가변성도 있어야 되겠고.
또 수리의 용이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오래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장수명 주택이라고 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면 돼요. 근데 이제 사업 주체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또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 그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뭐가 있냐면 주택 단지란 말이 있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무슨 단지? 주택 단지. 자, 주택 단지는 최근 들어서 세 번째 출제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택 단지 일부가 출제됐죠? 자, 그러면 주택 단지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쓰면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 따질 게 없어요. 사업 계획 승인 얻었다. 몇만 평 얻었다. 그것도 하나의 주택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아파트 단지 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아파트란 말도 아파트가 앞에 걸 바꾸면 뭐예요? 주택이잖아. 주택단지란 얘기야. 근데 같은 시기에 졌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같은 주공에 졌더라도 같은 시기에 졌더라도 나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누는 거냐? 그걸 봤을 때 그 안에는 이 주택단지라도 이 안에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도로가 지나가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도 그거는 상관없지만 도시군계획시설이면 뭐가 있어요? 대지면적에서 빼진다고 지난주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일단의 사업계획서는 얻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도로가 지나간다. 그럼 이게 무슨 도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암기가 하면 돼요. 암기 코드 가지고. 암기 코드 가지고 암기하면 돼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팔도를 도로다 들면 고철, 자동차로 돌면 며칠 이상 걸린다? 20일 이상 걸린다. 20일 이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팔도 지금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돌죠. 돌면 간첩이야. 그렇죠? 통일돼야 돌 거 아니야. 이거는 예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도의 소유폭이 8m 이상이 됐다. 그러면 주택단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의 주택단지 안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럼 주택단지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철도가 지나간다.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간다.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 시험대 장난치기 맨날 이거잖아요. 요 일반 도로가 장난치잖아요. 자, 12m 도로가 지나간다. 그건 주택단지가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안 나눠지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10m 나오잖아요. 또 10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도로는 몇 m야 돼? 소유폭이 20m 이상. 그래야 주택단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시험이 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 중 하나의 주택단지를 고르시오 그러면 또 못 고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 10m 예정도로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닙니까? 뭘 맞아. 틀리지. 나눠줘야지. 12m니까. 예정도니까. 그거 조심하란 말이야. 그 다음,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무조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자, 철도가 지나간다. 무조건 나눠지죠. 12m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죠. 그렇게. 그럼 시험도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하나의 주택단지를 고르세요. 그러면 뭐를 또 물은지 몰라가지고.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대시설, 또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런 게 있는데요. 부대시설이라는 건 딸린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일단의 토지 내에 주택을 짓게 되면 딸리는 시설을 부대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 딸린 게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 또, 응?
관리사무소 또 주택단지 안에 도로도 딸린 겁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게 주택단지 안에 도로 딸린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각종 설비는 다 딸린 거잖아요. 그렇죠? 딸린 거. 자,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대문, 이런 경우 다 딸린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란 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세대수가 되면요, 반드시 어린이들도 두드록돼 있어요. 또 경로당 두드록돼 있어요. 알겠죠? 세대금, 각 세대당 틀려요. 세대, 몇 세대 얼마 돌아가는 게 다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린 놀이터 두드록돼 있습니다. 경로당 두드록돼 있겠고, 또 여러분들 일정 세대 이상 되면 갖다가 뭘 갖다가 의료시설 같은 거 두드록돼 있어요. 그걸 복리와 관련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둘 수도 있겠고, 거기다 의원도 둘 수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씀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복리시설인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도 무슨 시설? 복리시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리시설이고 간선시설 그랬습니다. 간선시설이란 말은 여기 보세요. 주택단지 안과 바깥에 있는 기관시설, 기관시설, 또 안에 있는 기관시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을 무슨 시설이라면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간선시설인 건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바깥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무슨 시설이야?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도 있지만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 있을 수 있다. 응? 간선시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뭐가 돼 있어요?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허름한 아파트 하나 경매받았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다 대순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주방을 틀려고 그래. 틀려 보니까 주방 벽에 가스 배관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자르면 되잖아. 내가 경매받았잖아. 자르면 돼, 안 돼? 왜 안 될까? 죽어요? 알았어요. 그게 간선시설이라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붙박이장을 집어넣으려는데 거기 통신단지 하필이면 거기 있어. 그거 다 철거하면 되지? 내 집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간선시설이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스와 통신,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알겠죠?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구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자, 공구란 소리랑 주택단지를 또 구별 못하는 사람이 또 계시더라고요. 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주택단지가 나눠진 것과 달리 주택단지 내에서도 이걸 착공과 사용검사를 갖다가 차등화시키기 위해서, 알겠죠?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공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구가 나눠지려면 적어도 효율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지 나온 거죠. 두 차례 나왔잖아요. 몇 세대? 600세대. 작년 시험 500세대. 자, 그러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지 볼 때 공구별 그러면 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몇 세대?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문제 물 때 뭐를 물으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구를 나눈다 하면 얼마? 600세대. 공구별 하면 300세대 이상. 알겠죠? 꼭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공구를 나눌 때는 그 안에 일정한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나 아니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구획하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택지가 있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공공택지 반대가 뭘까요? 그럼
민간택지야. 근데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공공택지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민간택지 그게. 그럼 공공택지란 말은 뭐냐? 그냥 말장난 할게요. 공 플러스 택지야. 그냥 가장 편하게. 그럼 택지라는 건 뭘 질 수 있는 땅을 택지라죠?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요거는 앞에가 주체고 두 번째가 내용입니다. 원래 법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명사에 따라 앞에가 주체 뒤에가 내용이야. 행정사법 행정부가 하는 판단작용이나 사법행정 사법과 하는 집행작용이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만났잖아요. 앞에 놈이 주체야. 뒤에 있긴 내용이야. 그 앞에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봐봐요. 누가 한 거요? 공적 주체가 건설 개량한, 알겠죠? 공동주택 건설 용지란 말입니다. 누가 공적 주체가 개발 조성된 무슨 용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 그럼 단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건 공적 주체가 공동주택, 이거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인데, 그러면 이 공적 주체의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죠?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근데 혼용 방식 따지면 그 안에 사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크게 나오면 두 개란 말이에요.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 하는 것은 공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어떻게?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환지 방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조건 무슨 방식만? 수용 방식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528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그 5번, 6번, 7번 다 무슨 방식만 얘기한다? 수용 방식. 여기 일부가 이제 법 명칭이 명칭 바뀌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 명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보면 8번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바뀔 것이고 신수도 행정 이것도 바뀝니다. 명칭 자체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명칭 바뀌는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데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라는 건 건축법에서도 있었어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개축이다 이렇게 건축법은 바뀌었습니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 이런 거 당연히 맞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대수선하거나 뭐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증축. 앞에 어두는 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순환을 하면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났어야 대순하는 거예요. 대순. 근데 이 대순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증축이다. 그러면 증축은요 사용검사 봐서 적어도 몇 년? 15년을 기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각 지역 조례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증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가 뭐로 나눌 수 있냐? 하나는 세대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무슨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두 번째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리모델링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를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자, 세대수를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자, 우리가 구분
소유권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공유, 공용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알겠죠? 이걸 다른 말씀 뭐라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주거 전용 면적 기점을 했을 때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거 갖다.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렇죠? 이것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뭐도 늘릴 수도 있어요? 공용 부분도 늘릴 수 있어요, 증가는. 그럼 이게 잘 생각 안 나는 사람 많다는데 공용 부분 늘린다. 어떤 경우를 연상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엘리베이터 몇 층까지 안 들 수 있어요? 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안 들 수 있어요. 원래 엘리베이터는요, 승용승강기라 그러죠.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도둑되어 있는데 6층까지인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직통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안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안 두니까 생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갖다 승선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늘어난 거예요? 당연히 공용부는 늘어나는 거지.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 전유분을 늘린다는데 이건 주거 전용 면적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주거 전용 면적 기준에서 몇 퍼센트가 늘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대별 30%. 단 85제곱미터 이하면 몇 퍼센트까지? 40%까지. 개개인껏. 그럼 세대는 전체가 몇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를 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거는 30%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이 아니라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40%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세대 수는 얼마까지 늘릴 수 있어요? 15%. 우리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다. 그러면 115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150세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공용부는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수직 증축형은요, 뭘 할 수 있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는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도. 건물의 구조, 뼈대에 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봤을 때, 층수가 얼마에 따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바로 14층이면 2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몇 계층? 2계층. 그러나 15층 이상이면 몇 계층? 3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몇 계층? 3계층.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요, 세대수 증가형은 갑자기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게 엄청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어디랑 똑같아요? 우리 정비기본계획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는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택 건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